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다들 올해는 어떻게 펼쳐질까, 또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엄선된 10개의 기업 목록을 가지고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기업이 좋다는 식의 목록이 아니고요. 이 목록 안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거인부터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혁신가, 그리고 위기에서 화려하게 부활을 꿈꾸는 기업까지 정말 다양한 서사가 담겨 있죠. 저희 오늘 목표는 각 기업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주목받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식 추천 목록이라기보다는요. 우리 경제와 기술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10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의 성공 이면에는 어떤 거대한 트렌드가 숨어 있을까요? 또 그들이 구축한 경쟁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큰 흐름부터 시작하죠. 피할 수 없는 주제,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AI 혁명을 이끄는 새로운 거인들 이야기인데요. 먼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회사는 원래 정부나 CIA 같은 기관들이랑 일하는 좀 비밀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요즘엔 일반 기업 시장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핵심은 AIP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어떻게?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 하거든요. 마치 네고 블록은 잔뜩 있는데 조립 설명서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팔란티어의 AIP는 바로 그 설명서와 숙련된 조립 전문가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AI 모델에 연결하고 바로 실기 업무에 적용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법 자체를 파는 거군요. 기술이 없는 회사도 바로 AI 전문가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즉시성과 편의성 때문에 채택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소프트웨어 하나를 파는 걸 넘어서서 AI 시대에 기업들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신호죠. 과거에 정부 사업에 치우쳤던 매출 구조가 상업 부문과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게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팔란티어가 AI의 두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책임진다면 그 두뇌가 미친 듯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심장, 즉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도 있겠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지난 3년간 주가가 1100% 올랐다니 정말 경이로운 숫자인데 솔직히 이런 성장세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거품에 대한 걱정도 많잖아요. 물론이죠. 그 숫자는 분명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그냥 단순한 칩 제조사로 보면 안 됩니다. 흔히들 AI 골드러시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라고 비유하는데 저는 그 비유를 조금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파는 건 그냥 삽이 아닙니다. 매년 더 가벼워지고 더 흙을 잘 파는 신기능이 추가되는 스마트 삽을 뭐랄까 구독 서비스 형태로 파는 것에 가깝습니다. 와, 재미있는 비유네요. 경쟁사가 겨우 비슷한 삽을 만들어서 내놓을 때쯤이면 엔비디아는 이미 자동 굴착기를 팔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매년 칩을 업데이트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하지만 물론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 왕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는 바로 고객들이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직접 자신들만의 맞춤형 AI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들의 도전을 어떻게 방어해낼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처럼 하드웨어의 모든 것을 거는 순수한 베팅도 있지만 좀 더 안전하게 AI 혁명에 올라타는 방법도 있겠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빠른 경주마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주마, 마구간, 사료, 경마장 전체를 소유하려는 전략을 쓰는 셈이죠.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생태계에 AI를 깊숙이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워드 문서에 글을 쓰던, 엑셀로 데이터를 분석하던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AI를 쓰게 되는 거죠. 정말 피할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군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주가 수익 비율이 36배에서 29배 수준으로 내려와서 다른 AI 주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시장이 아직 이 거대한 생태계 통합의 잠재력을 100%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베팅은 어떤 AI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되던 그 기술은 우리 플랫폼 위에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지금까지는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AI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엔 아직은 조금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진짜 공상과학 같은 기술로 넘어가 보죠. 바로 양자 컴퓨팅과 로봇 수술입니다. 먼저 아이온 큐부터 살펴볼까요?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기존 컴퓨터보다 빠른 기계가 아니라 아이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새로운 존재입니다. 기존 컴퓨터가 풀려면 수백만 년이 걸릴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죠. 신약 개발, 신소재 발견, 금융 모델링 등 정말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보세요. 다른 기술들이 수많은 구슬을 한 번에 굴려서 맞는 걸 찾는 방식이라면 아이온 큐는 레이저로 구슬, 그러니까 이온 하나하나를 공중에 띄워놓고 아주 정교하게 조정하는 방식이라고요.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몰라도 훨씬 정확하고 실수가 적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오, 아주 훌륭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정교함과 낮은 오류율이 아이온큐의 핵심 기술력이죠. 현재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양자 컴퓨터에 접속해서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그래서 언제 상용화겠는데 이 질문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게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우리 일상에 보편적으로 쓰이기까지는 수년, 어쩌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베팅이죠. 성공한다면 세상을 바꾸겠지만 그 과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상과학 같지만 이미 현실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로봇 수술 분야의 절대 강자,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의 다빈치 시스템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더군요. 네, 외과 의사들이 수련 과정에서부터 다빈치 시스템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한 번 수십억 원을 들여 도입한 장비를 쉽게 바꿀 수 없고요. 아주 강력한 고착 효과, 즉 록앤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은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죠. 기계 판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수익의 대법원은 수술할 때마다 사용해야 하는 소모품, 즉 로봇 팔에 끼우는 도구들에서 나옵니다. 전형적인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이죠. 기계를 설치하면 할수록 수술이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정말 영리한 모델이네요. 하지만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영원할 순 없지 않나요? 경쟁자들이 이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특허 만료입니다. 이미 여러 거대 의료기기 회사들이 더 저렴한 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쟁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과제는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계속해서 기술을 혁신해서 의사들이 역시 다빈치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이 이들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최첨단 기술에서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볼까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 직업을 열게 만드는 흔들림 없는 일생의 강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트코가 있죠. 사람들은 코스트코 하면 값싼 핫도그나 대용량 상품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 회사의 본질은 유통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코스트코는 사실상 회원제 클럽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클럽에 가입하고 그 혜택으로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는 거죠. 코스트코의 이익 대부분은 상품 판매 마진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내는 연회비에서 나옵니다. 그 연회비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상품은 거의 원가에 가깝게 팔 수 있는 거고요. 아, 그게 바로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코스트코가 강한 이유군요. 필수품을 누구보다 싸게 파니까요. 그렇죠. 회비를 내는 행위 자체가 나는 이 클럽의 일원이야 라는 강한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런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이야말로 코스트코가 가진 가장 강력한 해자, 즉 경쟁 우위입니다. 불황기에 오히려 저 빛을 발하는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이유죠.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회사는 고급스러움과 특별함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파는 곳이니까요. 최근 실적을 보니 매출과 이익 모두 엄청나게 성장했더군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고객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멕스는 기성세대의 카드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새롭게 개편된 플래티넘 카드가 밀레니얼과 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완전히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죠. 고소득 고객층이 많다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강점이 된다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 고객들은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경기가 조금 나빠진다고 해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죠. 이것이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결제 수단을 파는 것을 넘어서서 부유함이라는 라이프스타일과 소속감을 파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일상 속의 강자, 마지막 기업은 좀 결이 다릅니다. 버텍스 파마슈텍스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질병의 치료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요. 네, 이 질병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은 폐와 소화기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뾰족한 치료법이 없었는데 버텍스가 거의 완치에 가까운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해냈죠. 말 그대로 이 시장을 창조했고 현재는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2031년대 후반까지 특허로 보호받는다고 하니 앞으로 10년 이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된 셈이네요. 그런데 이런 바이오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원히트 원더, 즉 하나의 성분에 그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버텍스의 다음 행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은 낭포성 섬유증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혈액질환 치료제 카스케비나 비마약성 진통제 전하브 같은 신약들이 그 예죠. 둘 다 수십억 달러의 잠재력을 가진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 성공을 발판 삼아 다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바이오테크 성공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시장의 지배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 바로 컴백을 노리는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때만 해도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카니발 크루즈라인이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말 그대로 물에 잠겨있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에 성공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보복여행 수료 폭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위기 동안 카니발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낡고 비효율적인 선박들을 처분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꿔서 비용 구조를 혁신했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손님이 돌아온 게 아니라 체질 자체가 바뀐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10,000원을 벌어도 위기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탈바꿈한 거죠. 지금의 기록적인 실적은 단순히 수요 회복 때문이 아니라 더 강해진 펀더멘털 위에 세워진 결과물입니다. 위기를 생존의 기회뿐만 아니라 진화의 기회로 삼은 아주 좋은 사례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의 마지막 기업, 타겟도 비슷한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문제로 꽤 고전했잖아요. 타겟의 컴백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타겟의 반격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이클 피델크라는 새로운 CEO의 리더십이고 둘째는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타겟만이 가진 강력한 자체 브랜드 파워입니다. 자체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타겟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체 브랜드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자체 브랜드는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을 파는 것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죠. 만약 새로운 리더십 아래 매장 경험을 개선하고 이 강력한 자체 브랜드들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 순이익의 13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낮은 주가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실행에 달려 있겠죠.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10개 기업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AI 혁명의 거인들부터 미래 기술의 개척자, 일상 속의 강자들, 그리고 재기를 노리는 도전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네요. 이 기억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본다면 단순히 경쟁 우위라는 단어를 넘어서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혁신을 지속하는가에 대한 각기 다른 해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나 아이온큐는 기술의 속도로 위험을 돌파하고 코스트코나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는 인간의 변치 않는 심리, 즉 충성도에 기반의 위험을 방어하죠. 카니발이나 타겟 같은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요. 목록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유럽이나 아시아로 옮겨서 비슷한 목록을 만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도 여전히 기술과 소비재가 핵심 테마일까요?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나 첨단 제조업 같은 완전히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주인공이 될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